예,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김남근입니다. 그 후보자의 인사말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게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이 좀 인상에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특히 형사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가 구체적인 재판 과정 속에서 그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그런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했다. 이렇게 인사말을 통해서는 이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형사 절차에 있어서는 이제 법원의 판례가 재판 절차뿐만이 아니라 그 수사 절차에서도 상당히 가이드라인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법원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 특히 사법 적국주의가 형사 재판에서는 구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 그 미란다 판결이라는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란다 판결이라는 게 체포가 되기 전이나 그다음에 수사를 받기 전에 그 당사자가 충분히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것들을 고지시켜서 어떤 그 위축되지 않고 그런 수사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미란다 판결이라는 게 법으로 된 게 아니라 법원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구현이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게 나중에 이제 뭐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데 법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수사 절차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그런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수사 편의적인 이유로 너무 광범위하게 수사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이제 그 형사 피의자들을 구속할 때 서류로만 심사해서 구속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 실제로 판사가 그 피의자를 보는 건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에서 보고서는 이제 판단하는 이런 관행이 있었는데 좀 용기 있는 판사들이 이제 그런 걸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제도도 이제 만들어졌죠. 최근에는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이제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발부도 너무 쉽게 많이 되고 있고 압수수색의 대상에 있어서도 영장을 발부할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너무 광범위하게 영장을 발부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좀 수사기관들이 그 압수수색들을 너무 남용하는 거 아니냐, 너무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14쪽을 한번 좀 제시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법원 내부에서도 이 압수수색 그 영장 발부하는 제도가 참 문제가 많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몇 가지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으로 이제 제시한 게 있어요. 그 영장 실질심사처럼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이 이제 대면을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심리를 한다든가 또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발부할 때 조금 그 검색어 이런 것들을 좀 특정을 해가지고 범위를 좀 최소화 특정하게 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압수수색할 때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거기에 압수수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그걸 압수수색 조서에 기재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개선하려는 이제 노력들을 하는데. 이렇게 법원이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게 흐지부지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뭐 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이제 미란다 판결의 예를 보듯이 그 수사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인권 보호,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적인 것들은 먼저 판례나 이런 걸 통해서 제시가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을 하면서 이제 입법화되는 것들이 어떤 역사적 경험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압수수색 그 영장의 발부를 좀 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법원이 이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 규칙을 만드는 것 또는 그런 판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필요성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장 실무를 담당하면서 느낀 것은 압수수색의 범위가 좀 넓다 아니면은 뭐 주거지 압수수색 꼭 해야 되는지 참여권을 잘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사기관 의견을 듣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면 심리든지 서면 심리든지 어떤 사전에 어떤 신문하는 그런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네. 자꾸 이제 그 법으로 해야 된다. 네, 법으로 하기 전에는 이제 그 법원 차원에서의 어떤 형사소송 규칙이나 판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마 그 법원행정처에서 형사소송규칙 대법원에서 추진을 하다가 법률안이 이미 22대 국회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안을 지금 존중해서 좀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습니다. 이게 구속영장의 신문제도도 법률에 적용이 되었으면 압수수색 영장의 신문제도도 같이 법률에 있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그 부분도 네. 나중에 법제화는 됐지만 네. 법원 내에서도 많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법제화가 된 거잖아요. 네. 미란다 판결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사법부는 입법부가 입법을 할 동안 계속 기다릴 겁니까?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 많이 남발되고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예, 적어도 알겠습니다. 그런 네.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형사 절차에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은 먼저 사법부가 적극주의로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인권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 어떤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적극적으로 먼저 한번 규칙을 만드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형사소송법 이제 327조 2호에 보게 되면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는 이제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돼 있죠. 예.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는 거의 내용 중에 하나는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한 것도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한 것에서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게 검찰청법에 그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들을 부패 수사나 이제 경제 범죄로 제한을 해놨는데 그걸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이제 넓혀 가지고 뭐 위증도 수사하고 명예훼손도 수사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안 해주니까 혼선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법원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 시행령이 법에 위임을 받지 않고 위법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시행령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국회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됩니까? 법원에서 판결이나 결정으로 판단을 그래서 해야 될 교과서에 다 것으로, 나오는 예, 얘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 될 시행령의 생각입니다. 위법성 여부는 이제 예. 법원이 판단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예. 근데 법원이 보통 이제 그렇게 좀 정치적 쟁점이 되거나 그러게 되면 판단을 자꾸 미루고 하는 사이에 이제 판단이 미뤄지니까 그 사이에 이제 뭐 검찰은 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꾸 수사 범위를 넓혀가지고 뭐 명예훼손 사건이라든가 예, 그렇겠습니다. 그 언론인들에 대한 뭐 명예훼손 사건 수사한다면서 언론기관들 막 그 수사를 하고 그다음 뭐 위증죄 이런 것도 수사하고 이렇게 막 넓혀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먼저 법원이 그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가이드라인으로서 이것은 그 공소기각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 시행령이 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먼저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법원이 소극적이다 보니까 수사 현장에서의 혼선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법에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판단을 하게 될 때는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여론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는 너무 이제 이 사법이 정치화되다 보니까 어떤 정치인이 관련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사건을 병합하지 마라,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라 이런 데 압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는 중심 있게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그렇게 용기 있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예, 각오하고 있습니다. 예, 김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면에 8쪽을 좀 올려주시면 자 후보자 그 우리 국민들이 현재 우리 법원의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신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특히 그 뭐 기술 탈취 사건이나 기술 침해 사건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사실 대기업과 기술을 이제 뺏긴 뭐 침탈당한 중소기업이나 그런 그 개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사실 기술 침해나 이런 걸 한 대기업들이 증거 자료를 다 갖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그걸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도 그 입증 자료들이 대부분 이제 대기업 쪽에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증거 편제 현상이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는 공평하게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런 증거 자료들을 좀 내놓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로 그냥 재판을 하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 중앙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기술 탈취 피해를 당한 업체 중에 43%는 그냥 포기한다. 예,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해봐야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78%가 입증하기가 어렵다. 재판을 해봐야. 특히 이제 기술 관련 분쟁들을 많이 다뤄보셨으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보게 되게 되면 뭐 기술 침해가 인정됐는데 손해액을 입증 못했다고 그래서 지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또 소비자 단체들이 소비자 피해를 그 막기 위해서 이제 소위 금지 청구 소송, 단체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 대기업들이 나와서 영업 비밀이다 주장하면서 증거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은 법원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뭐 이기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단체들이 또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의 어떤 법원의 노력이 필요한데, 법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특허법원 근무할 때 그 침해 사건에 있어서 문서 제출 명령을 하고 문서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저희가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이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재적인 의미로서 그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에 어떤 실적들을 가지고 이제 그 전후에 기관들의 실적을 가지고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에 매출액을 인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많지는 보통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합니까? 안 네, 하잖아요. 그렇지 그죠? 않습니다. 예,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업 비밀이라는 주장을 처리하고 그 예. 증거 자료들을 냈습니까? 그때는 끝까지 안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결할 때 네. 그 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재적인 의미에서 전후 사정을 봐서 전후의 자료를 가지고 인정을 했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이 좀 그런 문제를,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예. 그걸 어떤 뭐 판례 법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무슨 법원 행정처에서 그런 심리를 하는 데 있어 기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좀 실무상으로도 가지고 있는 수단을 들어서 문서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제재를 하는 방법들을 지금 강구를 해야 될 것 제재를 하는 같습니다. 것도 있고, 문서를 영업 비밀이라고 그러면 제출하도록 하고 판사실에 갖다 놓고, 다른 예. 나라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 판사가 먼저 본 다음에 예. 그 한 장 한 장을 심리를 해가지고 이거는 열람만 해라, 뭐 이거는 이제 복사를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재판사들의 재판 부담이 많아지죠. 예. 한 건이 거의 뭐 10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용기 있게 하는 판사들 거의 못 봤거든요. 지금도 할 수 있음, 제가 보기에는 하려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소위 인카메라 제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를 시도해볼 생각 같은 것들은 안 해봤습니까? 인카메라 제도를 실행해 본 적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증거 수집에 그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좀 입법적인 방안도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도 이제 뭐 미국식의 증거 개시 제도, 디스커버리 제도나 뭐 이런 걸 도입하려는 이제 논의도 해봤고, 뭐 미국식 제도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법안 중에는 독일식의 전문 기술 조사관 제도 같은 걸 둬서 판사를 보좌해가지고 이제 그런 전문적으로 그 기술 탈취 여부를, 기술 문제에 대한 조사 같은 것들을 하는 뭐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법원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다루는 판사들이 뭐 쉽게 하면 억울하게 이제 나는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한 10배 되는 사건을 맡았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심리를 하지 않고 다음 판사한테 넘기고 다음 판사한테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건이 수딱 뭐 3년 4년 되고 이런 경우들을 이제 많이 봤는데, 법원의 판사들이 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걸 뭐 개인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법 행정 차원에서 그런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는 뭐 사건 수를 줄여준다라든가 한 건 처리한 걸 뭐 무슨 한 10건 처리한 걸 해준다든가 이제 이런 어떤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후보자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기술 관련 분쟁들을 많이 해본, 만일 이제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관이 될 텐데, 그런 그 문제를 사법 행정적으로나 판례 법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뭐 실무상 연구회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세미나 등을 통해서 실무에서 정말 그 말씀하신 바를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방안들을 한번 만들어 가는데 저도 미력하려면 일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그 고의적인 사실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불법 행위를 해서 배상할 액수보다 얻는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그러게 되면 불법 행위를 할 유인이 크죠. 예. 그리고 어떤 사안들은 이미 불법 행위라는 게 다 드러났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시간을 질질 끌면서
좀 악의적으로 배상들을 늦추는 그런 사건들도 많은데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말이에요.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어떤 법률들에 들어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과 특허법 등 이제 지식재산권법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신용정보보호법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데도 있고 뭐 재조물책임법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들이 법원에서 많이 인정되고 있습니까? 잘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왜 있습니다.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증거 자료 제출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자료가 제출이 안 돼서 매출액 기준으로 손해액 판단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재량 손해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그 재량 손해에다가 2배, 3배, 두 배, 세 배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정된 배상액도 보게 되면 이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보복적으로 그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했다 그래서 보복적 차원으로 그 갱신 거절을 하고 이제 거래를 딱 끊어버리는 이제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도 1.33배를 인정했어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이제 소위 납품닭과 후려치기라고 그러죠. 부당 감액을 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 1.6배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후보자 입장에서 후보자가 생각해 보기에 1.3배, 1.6배가 그 대기업들에 대해서 제재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배, 5배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1.3배, 1.6배하고 이거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그냥 사법부에서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헌적인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켜 놓은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어떤 기준을 만들거나 적어도 대법원에서 판례 법리를 통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려면 뭐 원칙적으로 상대를 하고 예외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좀 줄이는 이런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보호자는 만약 이제 이런 대법관이 된다면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이 입법 취지를 잘 살려서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는 판례나 아니면 뭐 어떤 행정처 차원에서의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단 판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다만 이제 기준을 행정처에서 만들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재판권 침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행정처가 관련하고 있는 판사들을 모아서 거기 논의를 해가지고 그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기준을 정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위자료 같은 거 만들고 판사들 모임을 통해서 만들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라면은 적절하게 아마 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에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북을 김남근 의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법농단 사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이제 법관은 그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그 판사들이 이제 각종 인맥 그런 네트워크에 묶여 있어서 그런 그 고위 법관 출신이나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대형 로펌이나 이런 데들이 그런 인맥들을 이용해서 판사들의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판결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들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 오해일 수도 있고 그게 또 어떤 일정한 관행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 사법농단 사건 재판 이후에 상급법원 법관들이 이제 하급법원 법관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그 재판에서 어느 정도 또 확인이 된 것들도 있어요. 그거 한번 좀 넘겨줘 보시죠. 그 양승태 전 대법관 판결문에 보게 되면 뭐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은 재판장의 생각을 알 수 있으면 알아보고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이것은 이제 그런 법률의 규정이 위반하여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뭐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나와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시죠? 이런 판결이 있었던 것들은 대략적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고용환 전 대법관도 부산고법 판사 비은폐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고등법원장한테 이제 부적절하게 재판에 관여하도록 요청한 거 그것도 일단 재판 관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줘 보시죠. 임성근 판사의 사건에 있어서도 어떤 중간 판결적 판단 요청을 이렇게 한 것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 행위로 위헌적인 행위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재판 관여를 했다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됐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시죠? 알고 어떻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무죄 판단을 받은 무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했어요. 이제 그 다음 한번 넘겨줘 보시죠. 이제 무죄 판단의 이제 내용은 이제 이런 거예요. 뭐 권한도 없으니까 상급법원 판사라도 하급법원 판사의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으니까 남용도 없다. 쉽게 하면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 권한도 없는데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니까 이제 법리상으로 무죄다 이런 건데 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권한도 없는데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소위 하면 어떤 갑질이 될 수 있는 건데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재판 관여와 같은 유법한 행위를 했다면 더 죄질이 안 좋은 거여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국민들의 생각이 일반적인 상식은 이런 거죠.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판단과 법원의 어떤 법리적 판단이 상당히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먼저 이런 어떤 재판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려는 이런 시도들의 이런 것들은 오해만 받아도 안 되는 정말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을 되고요. 다만 지금 이 사건 뭐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는 그 재판 중에 있는 사건들도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언급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게 재판에 관여할 어떤 직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판사 각각이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권한이 없는데 없는 권한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위남용죄와 권한남용죄 둘 다를 형사 처벌하도록 이렇게 되어 네. 있어요. 그래서 권한이 없는데 그런 상급자로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든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같이 이제 지위남용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아마 이제 우리 법 체계에 있어서는 권한남용죄만 있고 지위남용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법원이 이제 해석을 통해서 할 수 없다만 뭐 이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법 감정과 너무 어긋나는 그런 판결들 또 어떻게 보면 더 죄질이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으로 우리 법원이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다는 것들은 좀 명심해야 될 거로 보여지고요. 또 권한남용죄에 있어서 또 문제점 중에 하나는 또 거꾸로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인 적극적인 행정개혁적 차원에서 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뭐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그런 관료들을 직권남용죄로 이제 기소를 하고, 근데 법원의 판단이 사실 기준이 뭔지 모호하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해고된 그 부당하게 해고된 그 교사들을 뭐 교육감이 네, 그러시죠. 채용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건 굉장히 정책적인 어떤 재량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도 법원에서 직권남용죄라고 인정한 예들도 있고 해서 국민들의 눈에서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직권남용죄의 기준이 모호하다.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행정개혁이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위축시키는 효과들도 있다. 이런 비판들도 있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죄가 이제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판결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적극 행정의 경우에 그렇게 부당하게 평가받지 않도록 저희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